책 제목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 2021년 7월 7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머리말편에 있는 중간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를 써내려간 과정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도전의 여정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 대전에 있는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 3층에 자리에 잡은 어느 소박한 회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와 동갑인 창업자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해 1년 남짓 이끌어오고 있었는데요.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한다는 것 말고는 저와 제 또래의 친구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27살 청년이었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근육이 약해지는 퇴행성 근육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100여 건의 일감을 수주했고 그를 포함한 직원 8명 중 5명이 장애인이었죠.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회사를 차리기까지 그가 걸어야 했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대학교 웹디자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그가 원서를 냈던 100개의 회사 중에서 그에게 면접 기회를 준 곳은 딱 3곳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의 성실함과 재능을 알아보는 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웹 디자이너로서 6년간 경험을 쌓은 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자신만의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렇게 남들보다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인터뷰 내내 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하던 무렵 그의 부모님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장애인 일반 전문 대학에 비장애인인 일반 전문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그를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간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만을 다녔던 아들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말리셨던 거죠. 만약 그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선택했던 평범한 길을 그대로 따랐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영업을 나가면 홈페이지 주문을 더 많이 받아온다며 인터뷰를 끝내기 무섭게 곧바로 거래처에 나갈 준비를 하던 그가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그는 이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활까지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비슷한 조건의 같은 사람들인데 왜 누구는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왜 다른 누구는 한번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 남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해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만남 이후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해답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수들만이 알고 있는 이기는 싸움의 비밀을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마치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무궁 비급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는 무협지 속 주인공처럼 말이죠. 과거와 현재, 한국과 외국,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꽤나 긴 여행이 되겠지만 여행에서 돌아왔을 땐 분명 지금과는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첫 책인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 상식과 마찬가지로 제 인생 인쇄 이 책 인쇄의 20%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자 차례 시작하며 고수라면 누구나 안다. 이기는 싸움의 비밀을. 자 1장 차별력 경쟁의 원칙을 깨라. 소제목 원칙과 변칙을 조화롭게 활용하라. 소제목 내가 만든 판으로 경쟁자를 끌어들여라. 소제목 기존 법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소제목 약점을 뒤집으면 강점이 된다. 소제목 높은 퀄리티로 차별화하라. 소제목 넘어졌다면 더 높이 뛰어 올라야 한다. 제2장 민첩함 지금 빠르고 날렵한 거. 소제목 쪼개면 강해진다. 소제목 이익을 내는 조직의 습관. 소제목 누가 그들을 일하게 만들었나. 소제목 일을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 소제목 문제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 제3장 데이터 정보는 모든 일의 시작이다. 소제목 주도권을 잡는 비밀. 소제목 리더는 누구보다 최신 기술에 밝아야 한다. 소제목 같은 정보도 창의적으로 쓰면 다르다. 소제목 최신 정보의 길목을 장악하라. 데이터를 측정하라. 세상을 설득하는 강력한 비법. 4장 판단력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라. 게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위기를 벗어나는 과감함의 힘. 누가 하든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위험 요소는 커지기 전에 없애라. 의사결정은 꼼꼼하게 하라. 성공은 주도권 싸움이다.
당신은 남이 만든 판에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든 판에서 싸울 것인가. 경쟁의 원칙을 깨라. 차별력. 소제목 원칙과 변화를 조화롭게 활용하라. 기업의 마케팅 브랜딩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최고 과일 전문점인 샌비키아와 프랜차이즈 서점인 츠타야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일본 여행을 위해 관광 명소들을 찾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 이름을 한두 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츠타야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의 성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두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온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고객들 스스로 매장 안으로 걸어들고 들어오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샌비키아에서 판매되는 과일들은 상품의 질과 가격 모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멜론 한 통이 30만 원이 넘고 망고 한 알이 15만 원이 넘습니다. 자그마한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려면 3, 40만 원은 훌쩍 나가버리는 곳입니다. 츠타야는 일본 전역에 1,5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서점인데요. 대형 서점 브랜드라고 해서 한국의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와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츠타야는 198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만 더 각각 다른 매장에 가야 구할 수 있었던 책과 음반, 비디오를 한 곳에 모아두고 팔아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로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색다른 방식으로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 한국 유통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공간 비즈니스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두 회사는 각각 일본의 가장 고급스러운 과일을 판다. 샌비키아는 것과 상품이 아닌 취향을 판매한다. 츠타야라는 차별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샌비키아와 츠타야는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이 두 회사의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파고들다 보면 이 회사들의 진짜로 이익을 안겨다주는 상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분석 틀로는 손자병법의 기정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기정 전략은 허실 전략과 함께 손자병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전략인데요.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매출 감소라는 위기를 겪은 샌비키아가 어떻게 손자병법의 기정 전략을 활용해 되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츠타야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와 협력을 통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과 다른 전략 서적들을 읽으면서 배운 기정 전략의 내용과 이 회사들의 매장을 방문해 눈으로 직접 관찰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소제목 측면을 공략해 위기를 탈출하다. 기정 전략이라고 말할 때 기는 기이하다, 진기하다, 특별하다, 뜻밖이다, 느닷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특별함과 변칙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이에 비해 정은 정당하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등의 발을정을 사용합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존재와 원칙을 뜻하는 글자죠. 이로써 기정이라는 단어 안에 특별함과 일반적인 것의 조합, 변칙과 원칙의 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뜻처럼 기정 전략의 핵심은 변칙과 원칙을 번갈아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과 기는 원칙과 변칙이라는 표현 이외에도 다른 많은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할 때 주력 사업은 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가 사업은 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주력 부대가 정이 되고 주력 부대와 별도로 움직이는 별동대는 기가 됩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본업과 주력 수단은 정이고 부업과 보조 수단은 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빠른 직구를 무기로 삼는 강속구 투수에게 강속구는 정이 되고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드업 같은 변화구는 기가 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정 전략의 핵심은 적과 전투를 벌일 때 나의 주력 부대와 상대의 주력 부대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나의 정으로 상대의 정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별동대, 즉 나의 기로서 적의 주력 부대 측면을 치는 겁니다. 근대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참 보병들끼리 격전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한쪽의 기병대가 상대방 측면을 치고 들어가 전투를 끝내버린 장면이죠. 측면이 뚫린 쪽은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결국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명한 회전, 즉 가로 양측의 군대가 대규모로 평원에 모여 싸우는 전투 가로 닫고의 승리는 기병대와 같은 별동대를 활용해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린 쪽에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전투들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힌 양측의 보병부대가 정이고 측면으로 치고 들어간 기병대와 별동대는 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력 불회가 아닌 별동들을 활용해 승부를 결정짓는 기정 전략은 오늘날에도 기업 경영 전략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아닌 부가 사업을 통해 더 큰 매출과 이익, 더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미술 갤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술 갤러리의 수익은 전시 공간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와 작품이 팔렸을 때 받는 수수료인데 미술 시장 경기가 안 좋아져 이 같은 임대료와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갤러리 사장은 갤러리 공간의 일부를 레스토랑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미술 작품들이 전시된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음식값이 꽤나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몇 타치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레스토랑에서 얻는 수입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중개해서 버는 돈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갤러리보다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종로구 일대에서 이처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갤러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기정 전략을 응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만약 갤러리 사장이 기존의 주력 사업을 통해 경영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소제목 주력 사업이 아닌 곳에서 활력을 찾다. 1833년에 시작된 샌비키아는 이후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거치며 일본 최고의 과일 전문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1970년 80년대 거품 경제 시기는 샌비키아가 절정을 누리던 때였는데요.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호황이 이어졌고 덕분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한 개에 수십만 원이 넘는 샌비키아의 과일 바구니를 한꺼번에 수백 개씩 주문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샌비키아는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품 경제의 달콤함에 취해 여러 곳에 신규 지점을 열면서 사세를 빠르게 키웠던 탓에 매출 급감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샌비키아가 이 같은 위기를 겪던 1995년 당시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한 인물이 오늘날에도 회사를 이끌고 있는 오시마 히로시인데 창업자의 6대 손입니다. 2018년 샌비키아가 거둔 매출은 92억 엔, 985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가 처음 사장으로 취임하던 해 거둔 매출의 5배에 해당됩니다. 거품 경제의 붕괴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23년 동안 회사의 매출 규모를 5배로 키운 것이죠. 샌비키아가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시마 사장은 150년 넘게 샌비키아의 주력 사업이었던 과일 판매에서 회사의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즉 정에서 활로를 찾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그 역시 샌비키아의 과일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비싸다, 내 돈 내고는 절대 사 먹지 못할 과일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에 30만 원이 넘는 멜론을 평범한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과일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품 한 개당 들어오는 마진을 줄이는 대신 판매량을 늘려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또 최고급 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평범한 품질의 과일을 함께 파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시마 사장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해법을 택하지 않았는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샌비키아라는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었던 건 샌비키아가 최고 품질의 과일을 최고가에 파는 일본 최고 과일 전문점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최고급 과일말이 아니라 평범한 과일까지 취급하기 시작한다면 샌비키아는 더 이상 샌비키아가 아니게 됩니다. 고객들이 굳이 샌비키아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고 멀리 떨어진 지방 중소기업 역시 굳이 도쿄에 있는 샌비키아에서 과일 세트를 주문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오시마 사장은 매출을 늘리고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서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일반 과일을 함께 취급하는 건 결국 150년 넘는 세월 동안 샌비키아가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에 해당되는 주력 사업 영역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는 과일 판매를 통해서는 회사를 재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오시마 사장은 새롭게 기의 영역을 개척한 일에 나섰습니다. 기정, 바로 디저트와 음료 등 과일을 재료로 하는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주스, 케이크, 잼, 젤리, 샌드위치 등의 과일 가공품을 만들어 매장에서 팔기 시작했죠. 과일 디저트 전문 카페를 열고 이곳에서도 음료수와 디저트를 팔았습니다. 샌비키아 매장 진열대에 오르는 과일은 품질, 그러니까 맛도 좋아야 했지만 그만큼 겉모양도 좋아야 했습니다. 한 통에 30만 원이 넘는 멜론인 만큼 아주 조그마한 흠집 하나도 결코 용납될 수 없었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맛도 맛이지만 잘생긴 게 그보다 더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 진열 과정에서 조그마한 스크래치라도 하나 생기면 그 과일은 불량품이 돼서 팔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겉모습에 조금 상처가 생기긴 했지만 맛과 품질 자체는 진열 때 오른 과일들과 똑같은 최고급 과일들이었습니다. 오시마 사장은 바로 이렇게 상처가 났거나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버려지던 귀중한 못난이 과일들을 활용해 기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재료로 해서 주스, 케이크, 잼 등을 만들어 팔았던 것이죠. 물론 생산과 유통, 진열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과일들만으로는 충분한 재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니 일반적인 품질의 과일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샌비키아는 멜론 등 몇몇 품종의 과일을 직영 농장에서 직접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한 과일 중에서 모양과 크기 때문에 매장에 진열되지 못했던 과일들도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영 농장의 생산성 역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시마 사장이 새롭게 개척한 디저트 음료 사업 덕분에 샌비키아는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었는데요. 일본 최고급 과일 전문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저트와 음료 상품을 통해 원래는 샌비키아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었는데요. 일본 최고 과일 전문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저트와 음료 상품을 통해 원래는 샌비키아를 찾지 않았던 젊은층과 중산층 소비자까지 새롭게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을 통해 승부를 보려 하지 않고 길을 통해 측면을 친 전략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샌비키아에 적용된 기정 전략의 효과는 회사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2018년 샌비키아가 거둔 매출 중에서 과일 가공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생과일 판매의 비중은 나머지는 20%에 불과하죠. 정보다 기로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만 놓고 보면 샌비키아는 더 이상 과일 판매점이 아니라 과일 디저트 음료 판매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샌비키아의 과일 주스, 케이크, 디저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일본 최고급 과일 전문점이라는 187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기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제목 분위기를 즐길 권리를 팔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랜차이즈 서점인 츠타야는 1980년대 초반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책, 음반, 비디오를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인데요. 이곳 츠타야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갖춰놓고 이를 멋들어진 공간에 매력적으로 진열하려면 일반적인 대형 서점보다는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텐데 말이죠. 츠타야에 돈을 벌어다 주는 중요한 수입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츠타파입니다. 츠타파는 츠타야와 스타벅스의 일본어 발음인 츠타바쿠스를 합한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츠타야와 스타벅스 함께 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츠타야는 1,500개 지점 가운데 매장 규모가 일정 크기를 넘는 대형 지점의 경우 모두 츠타야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와 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츠타야 서점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따로 스타벅스 매장이 마련된 게 아니라 츠타야와 스타벅스 매장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츠타야에 가보면 고객들이 편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푹신한 소파와 의자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석마다 개인 스탠드 조명이 있어서 은은한 불빛 아래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죠. 이 같은 편안한 좌석들 역시 츠타야만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들인데요. 이곳에 앉아 책을 읽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룰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만이 푹신한 좌석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서서 책을 읽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파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야만 합니다. 일단 음료만 구매하면 시간 제한 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책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정말로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음료를 사지 않은 채 츠타야 안에 소파에 앉아봤는데요. 잠시 후 점원이 와서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해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정중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츠타바 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정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츠타야와의 사업 영역에서
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책과 음반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서점이니까 책을 파는 게 주업인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바로 스타벅스 손잡고 매장 안에서 커피를 파는 사업입니다. 츠타야처럼 개성 있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형 서점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책과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츠타야는 스타벅스와 협력해 매장 안에서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전략을 설득했죠. 먼저 개성이 있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매장을 꾸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서 편하게 책을 읽으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스타벅스 음료의 매장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입혀서 팔았죠. 음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은 스타벅스와 함께 나누고요. 이를 통해서 더 큰 매출과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번호뿐만 아니라 커피와 공간을 판매하는 부가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는 츠타야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정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를 활용해 성과를 내는 기정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기와 정 그리고 정과 기는 서로 대립되거나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이 있어야만 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반대로 기를 통해 정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력 사업이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어야만 부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샘비키아가 디저트 음료 사업으로 큰 매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일본 최고급 과일 전문점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츠타야가 매장 안에서 스타벅스 음료를 팔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개성 있는 상품 구성과 진열이 돋보이는 츠타야의 공간이 사람들이 머물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제목 내가 만든 판으로 경쟁자를 끌어들여라. 제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명의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창업자죠. 전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 기업이라도 처음에는 창업자 한 사람의 머릿속 아이디어와 의지 그리고 행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창업자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회사를 일궈낸 창업자일수록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개팍스러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에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입양아 출신이면서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간 그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큰 영향을 미쳤죠. 일본의 경영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경영의 신이라는 불리는 세 명의 기업인이 있는데요. 바로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 이나모리 가주오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이들이 만든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같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3대 기업 집단으로 꼽히는 이 회사들은 길게는 수백 년 전인 에도 막부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회사들의 경영자가 아니라 앞서 말한 세 명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꼽습니다. 이들 세 명이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 시작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본을 대표하는 큰 기업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마스시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혼다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들보다 한 세대 뒤쯤 태어나 세 명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나모리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서름을 겪었죠. 학력 차별 때문에 기존에 담당하던 연구개발 업무에서 밀려난 것이 이나모리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칠갑농산 이능구 회장 또한 남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온갖 고생을 겪으며 회사를 키워낸 걸로는 방금 말한 일본의 경영의 신들과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칠갑농산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농촌에 있는 작은 상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198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연매출 680억 원, 2018년 기준 직원 수 450여 명에 달하는 식품기업입니다. 떡국용 쌀떡부터 시작해서 떡볶이용 떡, 각종 생면과 겉면, 수제비, 냉동 만두를 비롯한 식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떡국과 쌀국수, 떡볶이 등 간편 조리식품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의 80%는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쌀 가공식품으로 칠갑농산은 국내의 대표적인 쌀 가공식품 업체이자 강소 식품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능구 회장이 처음 쌀 가공식품과 인연을 맺은 건 회사를 설립하기 몇 년 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제목 성실함으로 기회를 잡다. 이능구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또 그의 자서전 나는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이 없다를 읽으면서 그의 성공 노하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라. 둘째,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라. 셋째,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시장에서 1등은 소용없다. 먼저 시장을 키워라.
충남 청양군 이능구 회장을 만나 인터뷰하고 또 그의 자서전 나는 쉬운 길을 선택한 적이 없다를 읽으면서 그의 성공 노하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라. 둘째,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라. 셋째,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시장에서 1등은 소용없다. 먼저 시장을 키워라. 충남 청양군 칠갑산 자락에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능구 회장이 처음 서울로 올라온 건 그가 20대 후반이었던 1972년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첫째 아들은 뇌막염에 걸려 태어난 직후부터 줄곧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땅에서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아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고향에 남겨둔 채 선택한 서울행이었습니다. 원래는 강원도에 있는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했는데 친척분이 광산에서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몸도 망가지니까 차라리 자기한테 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지만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에 올라온 뒤 몇 년 동안 아이스크림, 그 당시 표현으로는 아이스케이크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척의 소개로 도매업체에서 떡국령 쌀떡을 떼다가 여러 정육점에 가져다 파는 일을 시작했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육점에서 국거리용 소고기를 살 때 쌀떡을 함께 사서 떡국을 끓여 먹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능구 회장의 쌀 가공식품과 첫 인연을 맺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5년 6년 동안 부지런히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육점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덕분에 이능구 회장의 형편도 조금씩 피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압구정동 등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럭키슈퍼, 우성슈퍼와 같은 슈퍼마켓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슈퍼마켓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덕분에 1980년대 초 무렵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 슈퍼마켓들의 떡국떡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1톤 트럭도 한때 뽑고 돈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었어요 라고 이능구 회장은 말합니다. 이능구 회장이 직접 공장을 차리고 떡을 만들기 시작한 건 1981년부터였습니다. 유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으로까지 업력을 넓힌 건데요. 이 시기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능구 회장의 세 가지 경영 전략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됩니다. 기술 개발로 규모의 판을 키우다. 칠갑농산이 처음 설립된 1982년 무렵만 해도 떡 생산 공장들은 말만 공장이지 동네 방앗간 수준의 설비에 머물렀습니다. 방앗간보다 떡을 찌는 시루의 숫자가 많다 뿐이지 모든 생산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상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는 구조였죠. 이능구 회장은 그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사람이 하루 종일 시루 앞에 붙어 앉아 떡을 짜는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는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없다는 걸 공장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직접 개발한 기계가 스팀 압력을 활용해 불린 쌀을 몇 분 만에 떡으로 쪄내는 스팀 압력떡 증수기입니다. 경기 파주와 충남 청양에 있는 칠갑농산 공장에 가면 기계 한 대당 3분마다 최대 60kg의 떡을 뽑아내는 이 기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능구 회장이 대형 식품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칠갑농산이 40년 가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 기계 덕분입니다 라고 하며 모처럼 아끼는 기계죠. 1980년대 중반 처음 개발된 이 기계는 이후 30년간 끝없는 개량과 보완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능구 회장은 증숙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설계한 뒤 증숙기 도면을 직접 그려 기계 제작 업체에 넘겼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기계공학과 설계에 대해 배우지 못한 그가 복잡한 기계 도면을 대략적이나마 그릴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몇 년 동안 지인과 함께 보일러와 수도 배관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건설 설비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나가 공사를 감독하면서 회사 직원들한테 기계 설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저런 부품들은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를 배울 수 있었죠. 덕분에 현장에서 필요한 떡 생산 기계를 구상하고 설계할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떡 공장들이 시루로 쪄서 떡을 만들던 시절 스팀 압력으로 대량의 떡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스팀 압력 증수기를 갖게 된 덕분에 칠갑농산은 경쟁 업체들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초창기 칠감농산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원동력이었죠. 이능구 회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칠감농산만의 생산기계를 만드는 데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떡을 팔아 번 돈의 대부분은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투자했던 거죠.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고 또 기존 기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개조 작업을 했던 건데요. 솔직히 어떨 때는 공장 설비와 기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게 무모한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기계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중간 제작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량품들을 내다버려야 했거든요.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기계가 애초 생각과는 달리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고물상에 팔아넘겨야 할 때도 있었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도까지 그려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 끝에 만든 기계를 기계업자들이 그대로 뺏겨서 다른 곳에 팔아버릴 때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절망감까지 들었죠. 하지만 이능구 회장은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생산 설비에 투자했던 게 칠감농산이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기계를 개조해 나간 덕분에 이제는 기계업자들이 따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정교해졌어요. 또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아주 세밀한 노하우까지 터득하게 됐죠. 지금은 누가 우리 기계를 그대로 가져간다 해도 절대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은 못 만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칠감농산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기업 계열식품 회사들을 비롯한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소제목 나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데요.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능구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칠감농산이 생산하는 메밀국수는 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입니다. 고급 호텔, 일식당에도 꾸준히 사용할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죠. 이 메밀국수가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경쟁 상품에 비해 메밀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메밀은 밀과 쌀에 비해 반죽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국수로 뽑은 뒤 건조하는 과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면에 메밀을 듬뿍 넣고 싶어도 기술력이 없다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죠. 칠감농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80년대 초반부터 쌀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축적해온 기술력 덕분에 국수에 들어가는 메밀 함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밀을 넣을 때도 메밀의 좋은 영양분을 더 많이 담기 위해 생메밀을 볶은 뒤 빻아서 만든 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메밀을 볶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볶으면 메밀의 영양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만 볶았는데요. 이렇게 적절한 시간만 들여 볶아낸 메밀 가루로 국수를 만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까무잡잡한 색깔의 면발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볶아낸 조금은 타서 거무스름해진 메밀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야만 짙은 색감의 메밀국수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양분이 더 많이 담긴 메밀국수라 해도 면발의 색깔이 옅은 갈색이라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능구 회장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맛과 영양을 택하면 상품을 시장에서 팔기가 힘들어지고 많이 파는 걸 택하냐니 소비자들에게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능구 회장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제3의 해법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검은 쌀 그리고 흑미를 넣어 국수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색깔에 흑미를 넣으면 메밀을 더 볶지 않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검은 빛깔의 메밀국수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메밀국수에 흑미를 넣겠다는 결정을 하자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는 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흑미를 섞어 국수를 만드는 해법의 걸림돌은 바로 흑미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흑미는 백미보다 가격이 몇 배는 더 비싼데요. 아무리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흑미를 넣어서 국수를 만들면 경쟁 상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뛰어난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이능구 회장은 이 문제를 직접 농사를 지어 흑미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현재 칠감 농사는 충남 청량에서 약 8,000평 규모의 직영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흑미 재배 면적은 2,000평이고요. 배추 2,000평, 보리는 4,000평에 달합니다. 칠감 농사는 만두를 만들 때도 만두 속에 들어가는 배추김치를 직접 마련하고 있는데요. 직영 농장에서 키운 배추로 김장을 담가 사용하는 것이죠. 미숫가루 등의 원료로 들어가는 보리 역시 농장에서 수확한 보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능구 회장의 부인인 유순식 여사가 농사철이면 청량군 농장에 눌러 살면서 농장 일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료를 외부에서 사들일 때보다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이니까 비싸도 그냥 사주세요라고 소비자들에게 호소해봤자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이능구 회장이 반세기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소제목 경쟁자를 끌어들여 시장을 키우다. 이능구 회장이 칠갑 농산을 키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경영 교훈은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조그만 시장에서 1등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노하우를 공개해서라도 먼저 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자세입니다. 스팀 압력떡 증수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능구 회장은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물인데요. 쌀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사업 초창기에 그가 가장 갖고 싶은 기술이었습니다. 칠갑 농산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떡, 국수 등의 유통기한은 길어도 채 열흘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건조하지 않은 생면은 하루만 지나도 식어버려서 공장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서는 애초에 팔 수조차 없었습니다. 열흘밖에 되지 않은 유통기한을 늘리지 않고서는 칠갑 농산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쌀 가공식품 판매가 늘어나길 기대할 수 없었죠. 산지 며칠만 지나도 먹을 수 없게 돼버리는 식품을 소비자들이 좋아할 리 없었으니까요. 방부제를 넣으면 유통기한을 크게 길게 늘릴 수 있었지만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식품을 소비자들이 굳이 사 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떡과 국수 같은 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능구 회장의 눈이 번쩍 뜨인 건 일본에서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는 정부 지원을 받아 국내 쌀 가공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일본 식품 회사들을 찾아가는데요. 이곳에서 일본 회사들이 만드는 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3달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똑같이 쌀로 만든 식품인데 유통기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던 거죠. 이능구 회장은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식품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직접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뒤적이면서 일본 업체들이 만든 쌀 가공식품 몇 달 동안 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는 술의 원료인 주정으로 식품을 살균 처리해 유통기한을 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에서 주정을 살균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주정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주정을 구입하려면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세무서에서 몇 번이나 수입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주정에 물만 타면 바로 술이 되니까 세무서에서 함부로 허가를 안 내주었던 거죠. 여러 과정을 거쳐 간신히 주정을 수입하긴 했는데 막상 갖고 오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이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주정을 분무기에 넣어 제품에 뿌려도 보고 제품 반죽에 넣어 보기도 하고 완성된 제품을 주정에 살짝 담갔다 빼기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시도와 실패 끝에 이능구 회장은 주정 침지법을 개발해내는데요. 이 방법은 식품의 겉면을 주정으로 코팅함으로써 살균 효과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이 주정 침지법을 통해 이능구 회장은 쌀떡, 수제비, 국수, 냉면, 칼국수면 등 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방부제를 활용하지 않고도 3에서 5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면의 면과 방건조 국수면의 유통기한은 하루에서 수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칠갑 농사는 경기 파주 공장과 가까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판매망을 넓혀갈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이능구 회장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요. 주정침지법 기술을 다른 식품 업체들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 거죠. 주정침지법 특허의 소유권을 식품 관련 협회에 넘겼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경쟁자들에게 제공한 건데요.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정침지법 특허를 저희 회사만 계속 사용한다면 칠갑농산 혼자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쌀로 만든 식품 며칠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쌀 가공식품을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아주 작은 시장이죠. 제가 갖고 있는 특허를 풀어야 다른 업체들도 유통기한이 오래가는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시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좁은 시장에서 혼자 1등을 하는 것보다 일단 시장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넓어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능구 회장의 예상대로 주정침지법 기술이 보급되면서 쌀 가공식품 시장은 물론 식품업계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통기한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쌀 가공식품 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시장이 커지면서 선두기업인 칠갑농산의 매출과 이익도 늘어났죠. 이능구 회장은 말합니다. 시장의 크기를 넓히는 건 1등 기업만이 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이를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쓰시다, 고노스키, 혼다, 소이치로, 이나무리, 가즈오 같은 경영의 신들의 경영 사례가 꾸준히 연구되고 그들이 쓴 책들이 계속해서 팔리는 건 시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강한 기업을 키워낸 창업자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배워서 익힌 뒤 자신도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요. 자전거에 쌀떡 봉지를 가득 싣고 서울 서교동 오르막 언덕길을 오르던 이능구 회장이 5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며 연매출 680억 원의 회사를 일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러한 창업자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기존 법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평소 와인을 즐기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옐로테일이란 와인 브랜드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물론 마셔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옐로테일이라고 적힌 글씨 아래에 캥거루 한 마리가 뛰노는 디자인의 오스트레일리아산 와인이죠. 옐로테일은 오스트레일리아 와인 수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국가대표 와인으로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옐로테일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한국에서도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750ml 한 병에 1만원대 가격에 살 수 있죠. 와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깬 저렴한 가격의 와인입니다. 물론 맛도 괜찮은 편이고요. 와인의 깊은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와인 문외한이라도 부담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옐로테일 언제부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옐로테일은 와인 상품명이고 이 와인을 만드는 회사는 카셀라 와인즈지만 이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를 말할 때도 옐로테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맛도 나쁘지 않은 가성비 좋은 와인이니 이 회사에서 만드는 와인들은 원래부터 큰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옐로테일을 만드는 와이너리 가 처음 운영을 시작한 것은 1969년입니다. 그리고 옐로테일이 처음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01년부터입니다. 그 이전 30년 동안 회사에서 만든 와인은 그저 그런 수많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와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을 뿐입니다. 변방의 와인 생산 국가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와인이었죠. 그렇다면 옐로테일은 어떻게 약 20년 만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와인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약 20년 전 미국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이는 옐로테일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와인 브랜드입니다. 와인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와인 인텔리전스가 2019년 3월 발표하는 글로벌 와인 브랜드 파워 인덱스 2019 조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와인 브랜드 1위로 뽑혔죠. 전 세계 20개국에 있는 2만 명의 와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미국 와인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국군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